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이종훈 정치평론가,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이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의 발언을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민주당이 169석 다수의 갑질 행포와 또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 중립성 상실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마는 남은 것은 헌법상 국회의 해임 건의권 사문화와 민주당의 대통령과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정략만 남았습니다.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네. 욕했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을 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어제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상의 대선 불복 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평론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좀 번지수가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한테 뺨 맞고 박진 장관에게 화내는 격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진 장관 물론 뭐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순방 외교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의전상의 실수도 적지 않았던 거고, 그다음에 뭐 한일 정상회담, 뭐 한미 정상회담 다 불완전했고, 그러니까 외교부가 잘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그와 관련해서 뭐 약간 뭐 비판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임안을 과연 낼 정도냐, 결국 해임안 내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뭐 논란이 된 발언, 특히 그게 또 민주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더 좀 붕괴하셔서 이 해임안 제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를 내시려면 정확하게 윤 대통령에게 화를 내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의견 듣겠습니다. 뭐 저는 해임할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물론 이제 욕 문제도 있었지만요. 욕이라기보다는 이제 비속어 사용이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쌓인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낸시 펠로스 하원 의장이 왔을 때 패싱한 거라든지 나토 정상회담 갔을 때도 뭐 사인을 대동한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이번에 비속어,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뭐 그다음에 조문 문제까지 다 되는데 사실은 뭐 원래는 제가 보기에 아마 대통령실에 뭐 외교안보 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홍보수석이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뭐 국회에 대해 책임지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는 책임을 물을 거는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뭐 대통령 뭐 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탄핵이라든지 이게 사안 아니거든요. 법 위반 아니면. 그럼 당연히 국무위원회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 책임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진 장관 한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간단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사과, 뭐 사과 안 된다 그러면 유감 표명, 앞으로 주의하겠다. 이 정도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도 두 개입니다. 사과해라. 근데 사과 안 하지 않습니까? 계속 어찌 보면 이게 국민들이 피곤할 정도인데 일주일째 바이든이냐 날리면이 이 얘기를 우리가 일주일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결국 아마 대통령이 사과 안 하고 그러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해임안 가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강한 어조로 또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 점도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결국은 아마 뭐 여론이나 대를 보더라도요, 이게 사과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게 어찌 보면 뭐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고 심지어 애들도 보면서 배우는데 그럼 비속어를 사용할 수 있나? 물론 사용할 수 있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 넥타이 논쟁 됐을 때도 그것도 사실은 이 땡땡이라고 들었는데 이 색깔이다. 그렇게 넘어가면서 사실 어찌 보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이준석 대표도 나와서 이 땡땡 저 땡땡 얘기 들었다고 했는데 그때도 뭐 그냥 무혐의 넘어갔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다. 앞으로 좀 주의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절대 그런 말 안 했다. 그거 들리지도 않는다. 기억도 안 난다. 이러면 국민들이 누가 보기에도 솔직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그러면 어디선가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격은 뭐가 되고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에 인품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솔직해지자.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깔끔하게 좀 사과하고 털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앞서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서 이 번지수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맥락일까요? 정의당은 마치 동화책 왕자와 매맞는 아이의 재현이다 이러면서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을 이 왕자 대신에 매맞는 아이에 비유를 한 건데 네.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공감해요. 그러니까 정의당 쪽에서도 그렇게 볼 정도라고 한다면 이 민주당이 이번 같은 경우는 확실히 번지수 잘못 찾은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문제는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박진 외교장관이 그 동안에 뭐 썩 잘했다, 완벽하게 뭐 업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잘못도 물론 이제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해임안을 과연 제출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민주당도 이 해임안 윤 대통령이 좀 수용할 거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지금 제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어떻게 보면 이제 압박하는 그런 이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건데, 뭐 어찌됐건 뭐 정치적 공세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별로 실효타가 되지는 못하는 그런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해임 건의안 통과의 당사자인 박진 장관도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번에 대통령 순방이 외교 참사라고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 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과거 사례를 되돌아보면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모두 6건이 통과가 됐는데 이 중에 5명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 방금 들으신 것처럼 외교부 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힐 것, 결국 자진 사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아마 6번 사례가 있습니다. 5번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이게 이제 국회에서 의결하면은 자동으로 어찌 보면 이제 사임을 했어야 되는데 87년 이후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그래프 나오는 것처럼 6번이 있었는데 5번은 자진 사퇴를 했고, 네. 마지막에 어찌 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사퇴를 안 했는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뭐 이게 계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이후로, 그러니까 이게 2010년 9월이었거든요. 근데 탄핵은 2010년 12월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대통령이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을 대게 돼 있습니다. 물론 법상으로는 강제력은 없습니다만 국민들이 어쨌든 뜻이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도 굉장히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아마 여론조사 앞으로 조만간 나올 걸로 보는데 찬성 여론이 높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순방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거를 뭐 아니다라고 하기 쉽지 않다. 그다음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2003년에 이 지금 김두관 전 행안부 장관이 그때 사임안 가결됐을 때도 박진현 장관이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대변인이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계속 통과되는데 무시하는 건 월권 행위고 헌법 유린이다 이랬거든요. 본인 스스로. 아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두관 지금 의원이죠. 당시 장관도 내가 19년 만에 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때와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찌 보면 좀 그래서 한 달 정도 후에 있다가 결국은 자진 사임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 이러면서 여야 간에 팽팽했거든요. 결국은 아마 박진 장관도 그런 순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다. 끝까지 버티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일단 변호사님께서는 박 장관이 끝까지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주셨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자진 사퇴 안 하고 끝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이제 장관 해임안 냈을 때는 장관의 책임 소재가 비교적 분명했을 때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의 책임이 컸기 때문에 그때는 뭐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경우가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박진 장관 입장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결국 자기한테 책임을 묻는 건데 대신 지금 매 맞으라고 내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해임안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는데 앞서서 윤 대통령은 박진 장관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가졌고 어떤 게 옳은지 국민이 알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해임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더 높습니다. 민주당은 계속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십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에 담아 있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탄핵이 아니라 해임안 가결된 것에 대해서 입장 없다 이랬기 때문에 그럼 뭐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데 그렇다도 해도 예전에도 아마 이제 김두관 전 장관도 보면 뭐 국회 나오면은 나올 자격 없다 그러고 뭐 어디 뭐 보고한다 그러면 보고하지 말라 그러고 뭐 이랬거든요. 왜냐면 이제 국회 입장에서는 어쨌든 해임했기 때문에 장관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거든요. 앞으로 아마 박진 장관이 뭐 국회 나와서 야당 앞에서 뭘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해임했는데 우리는 장관 인정 못하겠다 이럴 거거든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뭐 저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 뭐 지금까지 사과를 안 하는 거 보면 당연히 뭐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는데 그게 아마 여야 간에는 굉장히 앞으로 큰 쟁점이 되고 아마 이제 국정감사라든지 정기국회 내내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한 맞불 대응책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립성을 좀 위반했고 민주당이 편파적으로 진행했다 이런 사유를 들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거 결국 물타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 논란 관련해가지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이제 통과를 시킨 거고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든 좀 향후에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국회가 간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국회의장에게 약간 좀 주의를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한 거지 사실은 뭐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해서 뭐 김진표 의장이 사퇴할 거라든가 이런 걸 기대해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이거 역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역시 또 그렇게 보십니까? 뭐 사실은 뭐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장은 재량권이 없어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의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상 하게 된 걸 한 거라서 이걸 가지고 뭐 중립 의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김두관 현 의원 같은 경우도 당시에 그 해임 사유가 무슨 장갑차, 미군 장갑차에 대학생들이 뭐 점거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어찌 보면 장관이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경찰청을 관할하니까 직접 책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어찌 보면 시위 진압에 대한 건 경찰이 책임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장관이 어쨌든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책임 묻는 구조는 없습니다. 우리 지금 5년 임기가 보장돼 있고 탄핵 이외에는 책임 묻는 방법이 없거든요. 뭐 소추도 안 되고 형사소추도 안 되고요. 그런 면도 본다면 장관이 어찌도 보면 대통령의 책임을 대신해 지는 거는 대통령제의 어쩔 수 없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오늘 민주당의 요청으로 운영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보건대는 뭐 이 전방위적으로 아마 그 정면 충돌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찌됐건 대통령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짝 벼르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들 불러서 뭐 좀 혼쭐을 내겠다. 또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는 것들을 다 대통령실 직원들을 통해서 좀 표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문제 제기를 해놓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여기 이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일종의 침대 축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회의를 좀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그냥 들어가봤자 좋은 소리 나올 거 없고 솔직히 본인들이 방어하기도 옹색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뭐 이번 같은 경우에 거의 명백하기 때문에 계속 좀 국민의힘이 옹호하기에도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침대 축구형 운영위가 계속 지금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침대 축구에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MBC의 자막 조작 사건이다. 이것의 본질은 비속어 논란이 아니라 MBC의 자막 조작이 본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이런 행보 어떤 배경으로 좀 봐야 될까요? 당연히 지금 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물론 언제 할지는 모릅니다. 지금 가처분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데 아마 가처분이 기각되면은 뭐 조만간 열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각을 세우고 있는데 뭐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뭐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주자로 물망을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도 그렇고 지난번 아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은혜 후보한테 패했던 거 굉장히 이제 뼈아프거든요. 다 어찌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거기에 네. 패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비윤 반윤의 주자로서 본인이 서겠다. 어쨌든 본인이 당내에서 뭐 약간 낙인 찍힌 것도 있지만 그래도 좀 뭐 전당대회 나간다 그러면 뭐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뭐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사과해라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친윤의 지지를 받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한테 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친윤이냐 반윤이냐. 안철수 의원은 약간 애매한 중도인 것 같고 결국은 아마 수싸움이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당내에선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당원의 지지를 얻고 갈 건지 아니면 여론의 지지를 얻고 갈 것인지 그 사이에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속어 논란을 두고 정치권 일주일 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들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평가 결과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볼 건데 지금 직무수행 지지율이 24%, 그러니까 긍정이 24%입니다.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해외 순방 중에 불거진 이 비속어 발언이 아무래도 영향을 크게 줬다라고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결정적인 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비속어 논란이 결국은 이런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해명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또 이게 뭐 언론이 잘못한 것이냐 프레임을 새로 제시하기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하나도 안 통했다라는 게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보다는 오히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을 했더라면 과연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 저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진들이 정말 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보필하는 게 절대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24%라는 게 그전에 이제 내부 총괄 문자 나왔을 때랑 비슷한 수치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러면 내부 총질 문자라든지 지금 발언들은 다 언행과 관련된 거예요. 대통령 언행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데 내부 총질, 이땡땡 듣기에도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내부 총질 문자 나왔을 때도 사과 유감 표명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 했는데 결국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도 비슷합니다. 이번에 나왔을 때도 그냥 유감 표명 정도 했으면 넘어갈 텐데 그러고 있어서 결국은 이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언행에 대한 거는 본인이 그냥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뭐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공무원들이 애써가지고 이렇게 순방하고 이랬지만 결국 남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부정평가 이후에도 보면 뭐 그런 외교 참사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교가 부정평가를 미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순방 갔다 오면 지지율이 오르거든요.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집안에 나토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갔다 오면 빠지고 있어요. 거기에 다 어찌 보면 지난번에 빠진 이유도 사적 동행이죠. 이번도 발언이죠. 그러니까 사소한 부분들인 것 같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너무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엄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이 국익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지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익에 도움이 됐다가 33%,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답변이 54%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도움이 안 됐다라는 의견 중에서는 실익과 성과가 없었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조문을 못했다라는 의견도 그 다음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도움이 됐다는 의견으로는 순방 자체의 의미가 있다. 또 정상 간의 만남의 의미가 있다. 이런 순으로 좀 조사가 됐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국민의 생각이 비교적 정확하게 잘 표출이 돼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그 순방 자체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대통령실이 뭐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거기서 이러이러한 의제를 논의를 할 거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을 막 증폭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 과정에서 또 뭐 저쪽에서는 아니다 그러고 일본 측에서는 그런 또 해프닝도 있었고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좀 과욕을 좀 부리고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나 지금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번 순방 과정을 통해서 지지율 좀 계속 그 낮은 상태에서 답보 상태니까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서 좀 확 끌어올려 보자 이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욕심만 앞섰던 거고 준비는 충분히 안 됐던 거죠. 자, 준비 미흡됐더라는 게 이번 조문 외교 과정에서도 결정적으로 확인이 됐고 더군다나 뭐 이 미국 가서 한일 정상회담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 어차피 그 뉴욕에서의 일정은 유엔 총회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을 평상시 정상회담처럼 그렇게 정상적으로 열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라고 저는 네. 봐요. 그러면 그걸 현실적 판단을 전제를 하고 그에 맞게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좀 근거 없는 그런 그 기대를 갖고 갔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외교부의 책임보다는 이 대통령실에 있는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예. 아마 외교부 공무원들은 뭐 코피 터져가면서 어떻게든 그걸 좀 성사시켜 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럼 형식이 그렇게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내용 면에서라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걸 얻어왔다면 뭐 그거로 그 자존심은 좀 상하겠지만 뭐 좋다 이렇게 이제 봤을 텐데 그것조차도 확실하게 잡힌 게 없지 않습니까? 미국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언지를 받은 것도 없고 네. 지금 뭐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국민들로서는 왜 갔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예, 준비가 미흡했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 볼 것이 윤 대통령의 이 외교 핵심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이번 순방에서도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외교를 펼쳤는데 국민들은 글쎄요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이 64%로 훨씬 높았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 되지 않는다보다 훨씬 부정률이 높지 않습니까? 10%. 이게 바로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존심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외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존심 지켜야 되는 건데 이번에 상황을 보면 말씀하시겠지만 갈 때는 흔쾌히 한다 그랬는데 막상 일본에서는 우리 뭐 그런 거 없다 이러고 가서도 기자들도 없는 데서 그냥 그 일본 총리가 있는데 찾아갔습니다. 물론 뭐 대표부에 있는 건물이었지만 행사장에 찾아갔다고 하는데 회담이라면 기본적으로 태극기를 걸어놓고 사진도 있고 뭐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진 하나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굴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일본 언론에서는 뭐 만나자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만나줬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이 빚을 졌다. 그리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 혼자 그냥 계속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제도 없이 그냥 혼자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것보다도 여론이 훨씬 부정적인 게 높지 않습니까? 64%. 26대 64라 그러면 사실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왜 만나느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일본에 대한 역사가 있는데 기본 자존심 지키자. 이 부분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냥 어찌 보면 애걸복걸 매달려서 만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 자체로서 성과를 두더라도 그 만나는 형식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 이번에 놓쳤다고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50일 넘게 이 공석 상태이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전 장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장관급인 경산호위 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발탁을 했는데 이번 인선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언론에서 벌써 분석 다 해놨던데 MB맨들의 복귀 그리고 이제 MB 이명박 전 정부 시절에 사실은 뭐 메인스트림이
뭐 뉴라이트 아니었습니까? 그 뉴라이트 세력의 부활. 뭐 그런 정도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어떤 보수 진영에도 새로운 인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인사들 다 놔두고 왜 하필 MB맨, 왜 하필 뉴라이트 그쪽을 선택을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번에도 뭐 그 연장선에서 이제까지 해왔듯이 지금 뭐 거의 이명박 정부 2기 비슷한 그런 인선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인선 코드가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됐다 이런 그렇죠. 분석이신데요. 초기에도 아마 대통령실에 나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MB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일단 뭐 저 이조 장관 같은 경우도 예전에도 이제 장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아마 문제가 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입학 사정관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다시 또 돌려막기 하는가. 김문수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뭐 노동운동 하던 분이 맞습니다만 굉장히 극으로 갔거든요. 근데 경산호위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이제 뭐 기업과 이제 근로자 측 간에 이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인데 한쪽에 치우친 분이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MB맨 쓰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적절하냐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현근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